예, 그럼 오늘의 주인공 조국 혁신당의 영입 인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재성 변호사입니다.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고 부산지방법원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를 지냈습니다. 인권과 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입식 직전에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조국혁신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류재성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자신 있게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신 류재성 변호사님입니다. 저는 7월 20일 전국 당원대 대표 수락연설에서 차세대 DJ 새로운 노무현을 발굴해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국민께 선보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혁신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바로 류 변호사님이 차세대 DJ 새로운 노무현 중에 한 명입니다. 류 변호사님은 부산에서 초중고 대학을 나온 부산 토박이, 요즘 말로 찐 부산 사람입니다. 둘이 있을 때 고향 말도 편하게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제가 잘 아는 변호사님들은 다들 왜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변호사님,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문재인 변호사님, 다들 돈을 잘 못 법니다. 아니, 정확히는 돈을 안 벌었습니다. 인권이나 노동 문제,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서셨습니다. 류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연수원 수료하시고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 조사관을 시작으로 민변사무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해군, 부산교육청, 공군 등 성희롱 폭력 조사 심의 자문위원 등 여러 활동을 하셨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신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평생 늘 사회적 약자 곁에서 억압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근래 돈 많이 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력상 돈을 잘 안 버셨습니다. 또한 부산시 감사관과 초대 감사위원장, 부산시설공단 계약심의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 소송위임 변호사 등 행정부문 경험도 매우 풍부합니다. 그가 걸어온 길이 그의 명함입니다. 류 변호사님은 정치에 들어와서도 인권, 환경, 약자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류 변호사님은 오늘부터 우리 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류재성 변호사님입니다. 예, 너무 과분하게 띄워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좀 안 보고 할까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좀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제가 준비한 거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입추가 벌써 지났고 내일이 처서인데 처서가 코앞인데 지금 폭염과 열대야가 가실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모두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제 성장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추구한 그 결과가 인간 종이나 인류 문명의 마지막일지 모른다, 파국일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앞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반성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내놓는 것은 엉뚱하게도 원전 확대입니다. 원전은 너무나 비경제적이고 비싸고 더군다나 위험합니다. 그 위험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긴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바다는 이미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으로 넘쳐나는데 거기에 다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들이붓고 있습니다. 세계는 전쟁과 충돌에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잡고 국익을 지켜야 할 우리의 외교는 일방적인 추종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도 적대와 비방이 전쟁의 목소리만 높습니다. 주머니 사정은 빤한데 물가와 금리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청년들은 구직을 포기합니다. 하청의 하청으로 내몰리고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산재로 죽어갑니다. 민생경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부자 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그 특권은 세습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인서울을 해야 된다라는 명제 앞에 부모들은 허리가 휘고 아이들은 강제 노동에 가까운 강제 학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런 표현은 쓰기 싫습니다만은 지잡대 학생들, 고졸 출신 청년들은 미래를 구상할 수가 없습니다. 냉대와 멸시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검찰을 장악해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전쟁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보수가 어떻게 우리의 헌법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그 이유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몰아냈습니다마는 그 체제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세력들이 어느새 하나둘씩 다시 돌아와 권력을 전행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지 대표자를 뽑는 선거로 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민중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민중을 대신해서, 민중을 대표해서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행동만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나 행정이나 사법이나 과학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의 영역이고 민주주의가 할 일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몫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 을들의 민주주의,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지역에서부터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국가는 단지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정하고 출발선을 정하는 것에서 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개천이동의 사다리가 보장되는 사회, 그런 것이 아니라 용이 될 필요도 없고 사다리에 오를 필요도 없이 자기가 난 지역에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울고 웃으면서 꿈을 이루고 품위 있게 공공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나이 들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폭주를 규제하고 사회권을 통해서 각자가 누구나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자연과 생태계를 보살피고 동물을 포함한 비인간 존재들과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서로가 자기가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면서 타인을 밀어내는 각자 알아서 살고 각자 알아서 죽어야 되는 각자 도생, 각자 도사의 사회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와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리고 서로가 잘 도와주고 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 금정구 청장 보궐선거 후보로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장으로서 그 작지만 담대한
시작을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주시라는 의미로 부산 지역에서 성장한 스포츠화 브랜드의 운동화를 전달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당 색깔을 맞추는 거예요. 예, 이것으로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식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기는커녕 끊임없이 갈라치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5천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내편과 정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사만 해봤기 때문일까요? 마주한 사람이 피의자냐 아니냐만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되었을 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압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8.15 경축사에서는 느닷없이 사이비 지식인들이 가짜뉴스를 유통시키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갈라치기 발언은 있었습니다. 4.19 혁명 기념사에서 거짓과 선동,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곁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 운동과 행세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가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카르텔이란 딱지를 붙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대 교수에게 반지성적, 반민주적 세력, 의사직역 카르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과학계, 사교육시장, 노조, 시민단체에도 카르텔이라고 낙인을 찍어 공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반국가 세력, 사기꾼, 검은 세력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야당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친일 매국적 행태를 비판하는 학자와 지식인이 사기꾼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 60%가 검은 세력입니까? 가히 통합 파괴왕, 국민 분열왕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선거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 자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국민 갈라치기에 바로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비판 세력 야당에 대해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총선 민의가 반영된 국회 다수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 아닙니까? 야당과 협치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내 적으로 삼고
끊임없이 입틀막을 시도합니다.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의 본질입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지난 3월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한국은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18위, 2020년과 2021년 17위에서 2022년 2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연구소는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구절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유는 윤석열 정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는 길입니다.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에 대한 내부 감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광복회 등 56개 독립운동단체 연합이 주관한 지난 광복절 행사에서 축사를 맡은 김감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의 발언,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라는 발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겁니까? 순국 선열들의 애국 애족 의식을 선양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삐뚤어진 친일 편향 역사관을 선양하기로 했나요? 친일 매국을 우려하는 국민의 외침에 대한 답이 내부 감사입니까? 이러다가는 광복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공안검찰이 압수수색하는 날이 올 듯합니다. 축사 도중 박수가 터져나오고 누군가는 타도 윤석열을 구호를 외쳤는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라면 참석자 전원에 대해 주거지 압수수색, 통신 기록 조회 등 또 능히 해낼 수 있을 듯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국민들 뜻과는 정반대로만 가는 건지 이러니 3년이 아니라 3개월도 너무 길다는 국민들 탄식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 운운하는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딱 맞아서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도 윤석열을 외치는 국민들의 외침이 자신의 존재감을 높인다는 생각에 지금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아마도 한동훈 대표의 머릿속은 온통 정치 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걱정이 또는 나라에 대한 걱정이 들어갈 공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한동훈 대표는 추도식에서의 기본 예법도 지키지 못하는 천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정치 쇼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입에 발린 소리로 국민들을 팔아가며 진정성 없는 쇼를 하는 것을 정치로 착각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양당 대표 회담 생중계나 제안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양당 대표 회담 생중계 정치 쇼를 제안하기 전에 윤 대통령과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십시오. 거부권 행사 명분이 제거되는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생중계된다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비판은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용기가 없으면 부디 엔터테이너가 아닌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진중함부터 배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9호 태풍 종대리가 서해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호우주의보 혹은 강풍주의보,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마다 피해 없기를 누구나 기원하지만 올해는 특별합니다. 무능한 정권 하에 맞는 자연재해는 그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것이 태풍뿐이 아닙니다. 코로나도 다시 우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태풍과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선언된 순간 여름철 코로나 환자가 많아질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을 보면 한숨을 넘어 분노의 탄식이 나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환자들이 약국을 전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질병청은 지난해 상반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34만 1,000명분 도입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17만 9,000명분만 도입했습니다. 질병청은 24년 먹는 코로나 치료제 예산을 23년 대비 2,866억을 스스로 삭감한 466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 약제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게 되면 정부 예산은 줄여도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바로 국회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정작 보건복지부는 팍스로비드 가격이 매우 비싸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만만치 않다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국민의 부담을 걱정했다면 빨리 건강보험 적용을 시킨 다음에 산정특례 등을 적용하면 환자 부담은 얼마든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 탓입니다. 약가 협상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도 대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7년을 일했습니다. 제 원장의 임기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모든 일을 챙겼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병상 배정, 생활치료센터 운영, 정보 시스템 구축, 이런 일들은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해결할 때마다 저와 저희 임직원, 청와대, 복지부 간부들은 피땀을 흘렸습니다. 누구 한 명 군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열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장에서 코로나 치료 약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하는 장차관이 기를 쓰고 열심히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의 청파전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어려운 약 성분 이름까지 틀리지 않고 준비된 답변을 잘도 외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의원들이 자생한방병원의 의혹을 덮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일인 듯 방어하는 모습에 저를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그 많은 인재들이 왜 엉뚱한 일에 역량을 소모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코로나 치료제 도입 그리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십시오. 질병청과 복지부 사이에 핑퐁을 치는 문제는 바로 대통령이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자생한방병원 수호에나 매진하다가는 험한 꼴 보실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황명필입니다. 선거판에는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선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우 잘 맞습니다. 이렇듯 민심의 소리가 천진난만한 아이들로부터 표출된다는 것은 삼국시대 서동요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요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지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 아윤, 너 엄건. 너네 아빠 윤석열, 너네 엄마 김건희라는 뜻인데 초등학생들에게는 가장 심한 욕이라서 이 욕이 나오면 싸움의 막바지랍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다고 상상을 해봐도 무척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싸우는 야당의 입장이지만 국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 부부가 아이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 정부를 평가합니다. 술을 더 마셔도 좋으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더 없기도 하거니와 손만 대면 문제가 발생하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료개혁한다고 설치니 의료체계가 박살나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니 언론사와 방송국이 작살나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니 세간이 마약 밀수를 눈감아주더니 광복절 날 건국일 운운한 김진태가 도지사로 있는 강원도에서는 코카인 공장이 적발되었다. 제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건국절 논란으로 언론이 들끓고 독도 조형물 철거로 항의가 쏟아지며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벌어지자 뉴라이트들은 변명을 시작합니다. 건국절이 아니라 건국일이라고 했다. 조형물 철거는 실수다. 나비주인 상영에 대해서 사과한다. 속지 않습니다. 그저 이 시기를 모면하려는 얕은 수작이니까요. 친일파가 광복 이후 살아남기 위해서 반공을 부르짖은 그대로 뉴라이트는 광복절에 북한을 얘기하고 반국가 세력 운운합니다. 일제치하에서는 우리 국민이 다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친일이 아니라고 하던 자들이 일본의 식량과 물자 수탈에 대해서는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들 말대로라면 자기 나라에 식량과 물자를 준 것을 수출이라고 합니까? 역사를 왜곡하며 사기를 치려 하니 말이 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그렇게도 이해 잘하고 너그러운 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야박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겐 광복 79년이지만 그들에겐 한반도를 빼앗긴 79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본인의 사상이 어떻든 간에 국정을 맡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잘할 수 없다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방학이 끝나갑니다. 윤석열 정부의 현장을 전혀 모르는 교육정책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교육부는 2학년 2학기부터 늘봄 교실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늘봄 교실 문제로 갈등이 많습니다. 늘봄의 방식도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격이라고 합니다. 전담 인력과 강사, 공간 부족 여전합니다. 행정 업무 역시 여전히 교사들 몫입니다. 투입되는 강사와 자원봉사자의 관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근로장학생을 이용해서 학생 안전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사고 나면 근로장학생이 책임집니까? 농어촌 학교 등에서는 평소에도 전담인력 강사 구하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 있습니까? 한 학교당 전담인력 수가 17개 시도에 따라서 평균 1명에서 2.3명, 천차만별입니다. 인력 지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그저 빠르게 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AIDT,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사업. 일단 연수받고 있는 교사들도 아우성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자료로 연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 부실, 조속 추진,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심각성을 정부는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최대 4,100억 원, 2028년에 최대 2조 500억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합니다. 그 막대한 예산 있습니까? 영어, 수학 등 과목별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맞춤형 교육하겠다는 겁니까? 한 반에 20명이면 20명이 다 다른데 선생님 한 명으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과서는 학습 도구입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셨습니까? 교사에게 물어보셨습니까? 90%에 가까운 교사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속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교육부 장관님 임기 내 치적이 필요하신 겁니까? 불경기에 개발업체 매출 증가가 더 걱정이신 겁니까? 학교 현장에서 가용할 예산을 줄여서 그 돈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사용한 아이들일수록 성적도 행복도도 문해력도 더 낮다는 보고서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가위로 오리고 풀로 붙이는 것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주고 너희들 알겠지? 이렇게 넘어가게 하실 겁니까?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설치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교사가 AI에게 물어봤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냐고요. AI가 답변하기를 교육 전문가인 교사와 협력하게 하고 또 모든 개발에 교사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AI도 일반 국민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이고 사회 통념에 맞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상식과 사회 통념을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나 봅니다. 교육부는 모르나 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국민들은 모두 다 교육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14차 최고위원회 비공개 부분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개된 인재 영입식에서도 있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영입된 류재성 변호사가 맡아서 하기로 의결했고요. 부산 금정구의 예비 후보로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국민동의 청원이 진행이 됐죠. 오늘 오전 확인 결과 동의하는 분들이 62,246분 정도 되는데 운영이죠. 국회 운영위로 안건이 회부가 됐습니다. 회부될 때 조건이 5만 명이 이미 넘어서 5만 264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회부돼서 앞으로 논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오늘 부산에서 출마하실 영입인재 발표하셨는데 호남도 영입인재 예정이 있으신지 그리고 인천 강화에는 후보를 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자세히 모르나 재보선 기획단이 있고 황현선 사무총장님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황현선 총장이 얼마 전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자간담회 때 오늘 류재성 변호사 영입에 대해서 예고를 했고 다음 주에도 영입이 계속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 쪽을 했으니까 다음은 호남 쪽에 영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 강화 쪽에도 후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만할까요? 이재명 대표님 예방하시잖아요. 네. 어떤 부분 좀 말씀하실 계획이신지 정해졌을까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대표실로 오시죠? 오늘 처음 공개하는 곳인가요? 저런 의총을 다른 데로 할까? 예, 저희 방문을 하실 예정이고요.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이 남아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최근에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신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아무래도 대표가 돼서 예방을 하신 거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뭔가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고민만이 아니라 조금 더 진전된 고민의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법안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윤석열 정권의 이단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야권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일 수도 있고 조국 혁신당이 정치혁신, 정치개혁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심 그대로 사법 가운데 핵심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저희는 의견을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이제 예방 마치고 나서 혹시 지금 현재 배석자분들이라든지 그런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또 관련 내용 관련해서 예, 배석자는 저희가 다른 정당 방문할 때도 대체로 대표님 가시고 비서실장 저 이렇게 3명이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통상적인 경우라면 저희는 그렇게 맞을 텐데 민주당 쪽에서 다른 주요 당직자 중 누가 오신다면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가 오신다든가 사무총장이 오신다든가 하면 그 격에 맞게끔 저희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 대변인과 비서실장 두 분이 이재명 대표 모시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브리핑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